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경제부장 이현우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경제뉴스 1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방을 하면 1인당 소득 1만 달러, 거의 중진국 수준에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간의 경제협력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 이런 식으로 개방해서 소득 1만 불 시대가 되면 남북 통일에도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남북 간의 관계, 북한의 경제 어떻게 발전할지 굉장히 중요한 주목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화재 번호 국보 1호,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보로서 가장 우선이 과연 남대문, 그러니까 숭례문이냐, 훈민정음은 왜 70등밖에 되지 않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청회를 거쳐서 문화재의 번호를 뺄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 1호가 아니라 국보 숭례문, 국보 훈민정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방침으로, 이 계획으로 문화재 번호를 둘러싼 논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꿈의 실업률, 그러니까 5.2% 정도에 다가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돈들이 전부 빨려서 미국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는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행복이 우리 경제의 심각한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정부 당국자들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호주와 FTA를 발효했고 그 결과 보이십니까? 체리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수입하던 뉴질랜드산보다 30%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체리뿐만 아닙니다. 와인 가격도 떨어졌고 소고기 값도 호주산이 싸졌습니다. FTA, 우리나라 경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떨어뜨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주요 경제지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황승택, 경제부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 남북 관계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남북 경협의 상징인데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든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이제 낮은 핫산 프로젝트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핫산에서 나온 석탄을 북한의 나진항으로 옮긴 다음에 나진항에서 우리 이제 포항으로 와서 우리 쪽에 이제 석탄 교류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꽤 효과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을 한 번 더 엮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제2 개성공단 같은 개성공단을 한 번 더 해보자. 사업의 크기를 좀 넓혀보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올 한해 이게 빠르게 진척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빠르게 진척될 수도 있다.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함경북도 두만강인데 여기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든다. 여기서 생산된 물품을 바로 부산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포항도 갈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는데 과연 이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정도 좀 단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그리고 올해 5월 9일에는 김정은 지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또 합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손을 지금 내밀지만 중국이 손을 잡아주지 않거든요.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쪽에서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해 볼 것이 만약에 여기에 함경북도 여기에 제2의 개성공단이 조성이 되고 러시아도 여기에 관여하게 되면 과거 우리 개성공단처럼 북한이 갑자기 목리를 부리고 폐쇄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하고 특히 저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종주철도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역부터 어디든 출정할지 모르지만 서울역 평양을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종주철도를 빠지는 철도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중국으로 빠지는 철도가 있게 되는데 적어도 저 제2의 개성공단이 생긴다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한반도 종주철도의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은 남북 관계에서도 획기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2의 개성공단이 촉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입니다. 오래 살게 됐을 때 가장 두려운 병, 암이 아니고 치매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꼽히는 일본 노인 5명당 1명이 치매 환자인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요. 잠시 이 고령사회 역습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국가 정책으로 국가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 대응책이 나왔다고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일본의 지금 치매 65세 이상 우리와 비교했을 때 치매 환자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육박. 20%가 넘는다. 5명 중 1명의 어르신들이 일본은 이제 치매 환자고요. 우리가 한 12%, 13%.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명 중 지금 1명이 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우리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앞서 말했지만 일본은 이제 노령화가 됐고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뭐 2020년에서 30년 사이에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갈 것이다. 우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5명 중 1명이 이 치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건 뭐 거의 명약 관화한 거니까요. 뒤따라서. 네.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5명당 1명이 치매 노인이다. 그 부부가 살아있다고 보면 치매 배우자가 부양하게 되면 일본 65세 노인의 절반은 치매 문제로 꼼짝달싹 못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게 일본은 노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노살인, 뭐 간병살인 이런 것처럼 돼 있어서 아마 치매도 그런 노인과 노인 이 양쪽 관계에서의 문제에서도 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숫자입니다. 먼 나라가 아니고 한국 얘기입니다. 2012년 50만 좀 넘다가 2020년 75만 명. 30년에 100만을 넘어가네요. 야, 200만.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간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빠른 건가요? 그렇죠. 하고 저 속도가 저게 이제 2008년 집계인데요. 더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생존율이 더 이제 의학의 발달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또 오래 사시게 되면은 그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연도수보다는 한 5년 정도는 더 빠르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2020년에 벌써 한 100만 명의 치매 환자, 노인 치매 환자를 법 쪽에서도 지금 보면 치매 관련, 간병 관련 강력범죄, 살인 많이 나고 있죠. 치매 관련 강력범죄도 사실 치매 관련 관력범죄라기보다는 그 치매한 사람들이 의식할 관련된 수가 없기 범죄들. 때문에 예.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 치매한 그 부인을 돌보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부인 살해하고 그런 정말 강력범죄라고 보면 그렇고 정말 가족 내에서 글쎄 굉장히 좀 안 좋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게 그 원래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치매 환자 자체는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의식이 없으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굉장히 편한데 그 주변 어떤 가족들 부양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 내 그런 범죄들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 이제 그 발병률 좀 낮추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중심이 될 텐데 그게 아마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분들 중에 치매병을 초기 증세든 아주 심하든 갖고 있는 비율입니다. 이미 1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 9.08%입니다. 조만간 10%에 육박하게 되고요. 2050년이 되면 13.7%. 사실은 이제 10%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있는 집 10집 중에 한 집은 사실 정상적인 가족 생활이 힘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즉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치료 진료비가 1조 2,700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병원에 간 치료 진료비고요. 이제 사회적 비용
왜냐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전 가족 환자가 다 겪는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전체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은 10조 원대다 이렇게 분석하는 곳도 10조 있거든요. 원대다. 예. 이게 상당히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가족 하나 또 이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큰.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데 무료로 치매 검사도 해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뭐 10% 정도는 초기 치매는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치매가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치매가 그 10% 이상까지도 초기에 잡을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게 치매는 치료라기보다는 그 속도를 늦추는 거죠. 예. 이게 뭐 5년이 발병할 거를 더 최대한 늦춰가지고 마지막까지 미는 이런 것들에 이제 정부가 무료로 치매 검사를 해줍니까? 치매를 지금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의료 보험으로 지금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보험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어떤 경우에 나도 치매 가능성이 있는지 왜 그거 있잖아 그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디다 뒀더라. 이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물건을 다 두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고 만사가 귀찮고 오늘이 며칠이더라. 사실 이 중에서 일정 부분 우리도 건강한 사람들도 오늘 며칠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치매일 수 있다. 예. 혹시 그 치매를 좀 늦추거나 네. 막는 방법, 요령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많이 걷고 또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좋은 것을 먹고 이런 좀 다각도의 이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333 원칙이다 이런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권, 3금, 3행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뭐 3권 세 가지를 걷고 권한다. 골고루 먹고 자주 읽고 쓰고 읽고 쓰면은 이제 기억이 유지가 될 그렇죠. 테고 3금이 또 있습니다. 예, 절주, 술, 담배. 예. 머리 충격 피하기는 뭐 어디 부딪히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복싱 선수들이 네. 예, 빨리 치매가 오듯이 행은 건강검진 자주 해야 되고 예. 지인과의 소통, 치매 조기 검진. 대화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예. 혹시 보험도 있습니까? 치매 보험? 그렇죠. 요즘에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사적 보험이긴 한데요. 이 치매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골라서 좀 이제 들어보면 될 텐데 또 치매 보험이 있으면 간병 보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치매가 심각한 위험 요인인데 보험 가입도 한번 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비만, 고도 비만 관련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층의 고도 비만이 여성이 많은 이유. 그러니까 남성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비만에 큰 차이가 없는데 여성은 가난할수록 고도 비만이 굉장히 많다. 이유가 뭡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신체적 차이 때문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남성과 여성의 신체가 하루에 어떤 에너지를 쓰는 그 필요한 그 양 자체가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이제 기초 대사량이 여성보다 많은데 좀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기초 대사량이 작은 상태에서 지금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패스트푸드라든지 좀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운동과 그다음에 활동 자체가 적어지니까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높은 확률로 저렇게 고도 비만이 오는 것으로 좀 조사가 한번 되고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결과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한 것이고 여기 25는 소득 상위 25%라는 의미입니다. 남성은 저소득층 하위 소득 25%나 25%에서 고소득층이 오히려 비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압도적으로 저소득층이 비만이 많습니다. 남성은 별 차이가 없고 여성은 소득이 적을수록 고도 비만은 거의 2배 이상 3배, 일반 비만도 2배. 여성분들이 그럼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성은 가난할수록 훨씬 비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이제 예. 저소득일수록 많이 원하고 라면 같은 걸 많이 먹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생활 습관부터 좀 바꾸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득에 따라서 근데 남성은 별 차이가 없는 게 황 기자 이게 네.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남성은 오히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소득 고소득.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어떤 그 기초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네, 많다. 많기 때문에 조금 저 비대면은 그렇고 좀 고소득층이 약간 좀 비만율이 높은 거는 조금 제가 봐도 좀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인데 예. 아마 저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사회 활동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음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식사량이 많은 데 비해서 좀 운동을 조금 덜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설 민족의 명절 설이 왔습니다. 근데 설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기값이 급등했다. 제사 집에 다 지내시나요? 네. 차례 지낼 때 조기 올리시나요? 올리죠, 저기. 예, 조기. 뭐 저도 유심히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참조기는 조기가 꼭 차례상에 오르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조기값이? 네, 지난해 말부터 이 참조기가 급등 현상이 나왔는데 평균 가격으로 보면 한 35% 정도. 35%. 굉장히 올랐네요. 근데 이대로 설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예상이 100%, 그러니까 2배까지 뛸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 2배가 오른다. 예, 설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런 상태로. 아니 2배씩 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잡혀서 그런데 안 잡힌다고요? 예, 한파 때문에 지금 이 참조기 국내에 잡히는 국내 조기들이 아주 어획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반토막이 났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조기, 국산 조기값이 2배로 오르게 되면 가짜 조기가 또 판을 칩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입산, 국내산 구분 방법. 머리에 다이아몬드형 돌기가 있다? 이렇습니까? 유심히 안 봤는데 이런 게 있고 입술이 붉고. 근데 중국산 이 부세라는 게 조기와 유사한데 황금색을 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황금색 띠면 굉장히 좋은 조기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예, 예. 이게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기니, 아프리카 기니산은 가시가 길고 강하다. 명절 때마다 이런 가짜 많이 나오죠. 저 부세가 가짜잖아요, 사실. 예. 참조기가 진짜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는 건데 가격은 참조기보다 부세가 훨씬 비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 부세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황금색을 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돈을 상징시켰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 부세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짜인데도 부세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 1등 생선 뭔지 아십니까? 네. 뭡니까? 고등어입니다. 어느 나라 고등어입니까? 노르웨이산 고등어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노르웨이 고등어가 우리나라의 국민 생선이 됐습니다. 그쪽에 고등어 많이 잡히나 보죠? 그렇죠. 하고 저도 이제 자주 먹는데 또 맛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산 고등어의 맛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또 물고기 생선 관련, 바다 관련 얘기 하나, 리포트 하나 보시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이 독도 강치, 그러니까 물개입니다. 독도 강치를 소재로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영상, 동영상을 뿌렸는데요. 그 독도 강치는 사실 일본의 무분별한 남핵 때문에 멸종됐습니다. 우리 사라진 독도 강치를 러시아와 손잡고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의택 기자입니다. 하얗게 눈 덮인 독도. 1900년 초만 해도 이곳 독도 등 동해에는 5만 마리의 독도 강치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무분별한 남핵으로 독도 강치는 사라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강치를 되살리기 위해 강치, 즉 바다사자가 서식 중인 러시아와 협의 중입니다. 독도 강치가 현재 멸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기관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또 전문가도 파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과거 강치 서식지 부근에서 지난해 새로 발견한 해저 지역물에 강치초라는 이름을 붙여 독도 강치의 역사를 연구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정작 독도 강치를 멸종시킨 일본은 최근 강치를 소재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배포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해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竹島は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す。メチと遊んだ子供たちは大人になったら竹島で漁をしたいという夢を持っていました。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강치까지 끌어들인 일본. 엄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자기들이 남에게서 멸종을 시켜놓고 그걸 근거로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후한무치한 일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번호 없앤다. 국보 1호,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번호가 없어진다.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번호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맨날 국사시험 할 때 외워야 되는데. 몇 번이 그거는 헷갈리는 분 문화재도 많았거든요. 뭐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보 번호 숫자가 너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가까운 순으로 번호 매긴 거 아니냐. 남대문이 1호, 동대문이 보물 1호. 예.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아마 문화재청장의 하나의 견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에 작년에도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문화재 보물에 번호 붙이는 나라가 실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예. 번호를 안 매기는군요, 외국은. 중국이 좀 어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요. 중국은 그냥 뭐 희귀와 일반 보물 정도까지 나누는 수준이지 번호로 이렇게 일련 번호로 세우는 나라는 아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번호를 없애서 국보 번호 논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경제 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입니다. 아버지가 경고하냐 아들이 호소한 거냐. 사건의 발단은 장남인 신동주 일본 롯데 네, 총괄 회장이 네. 시체말로 이사회에서 다 잘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해임되자마자 평소에 잘 오지 않던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네. 만나러 왔다. 예. 이게 뭐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롯데 구도를 보면은요, 신격호 이제 아버지 총괄 회장이 있고, 한국 롯데는 이제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맡고 있고, 일본 롯데는 장남인 이제 신동주 홀딩스 부회장이 맡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계열사 그리고 이제 연초에 들어서 홀딩스에서부터 줄줄이 이제 신동주 장남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선 이제 아버지가 벌써 90세가 넘었으니까 차남 쪽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제 후계 구도의 변화가 정말 그러네. 많이 나왔는데. 장남은 일본, 네. 차남은 한국 한국. 롯데였는데 그렇죠. 장남을 일본 롯데에서 조금 모든 자리를 밀어내고 다 해임을 시켰죠. 차남인 한국 롯데가 한국 일본을 롯데를 다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 이제 분석이 조심스럽게 롯데 측은 이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남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지금 현재 롯데호텔에서 이제 추석하고 있는데 독대를 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까지가 이제 오늘의 뉴스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장남인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분을 한국 롯데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누굴 밀어주고 말고 이런 후계 구도보다는 일본 쪽에 요즘 일본 롯데가 잘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으로 바꾸는 하나의 그런 경영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승계 과정에서 자녀 간의 경영권을 누가 갖겠다, 후계자가 누가 되겠다, 좀 다툼이 좀 많은 편이죠. 다툼이 굉장히 많죠. 뭐 금호도 그렇고 웬만한 그룹도 전부 다 이제 후계 구도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효성도 롯데 같은 그렇고. 경우에도 아마 글쎄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그 한국 롯데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일본 롯데 홀딩스거든요. 예. 그 롯데 홀딩스를 저 신동주 회장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신동주 회장이 지금은 설사 밀려난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롯데 관련주가 굉장히 막 그 제2롯데월드 사건 있고 해서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예. 되게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실 텐데 만에 하나 이번 사건들이 후계 구도 문제라면은 본의 아니게 또 한번 이 지분 경쟁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네. 서로 롯데 경영권을 두고 다투게 되면 롯데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폭등이라기보다 이제 뭐 롯데제과라든가 롯데쇼핑별로 어느 정도 이제 지분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제 급락을 해온 상태여서 롯데 관련주들이 좀 가슴 아플 텐데 뭐 이런 모멘텀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쟁 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운영 중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해군이 다음 달 1일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해서 북한에 대한 전력 열세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잠수함이 물살을 가르며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표적 적수선함 거리 12,000. 발사 준비 끝. 3, 2, 1, 발사! 은밀히 물속에서 작전하며 함정은 물론 지상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해군은 이런 수중 전력을 총지휘할 잠수함 사령부를 다음 달 1일 새로 창설합니다. 수상함 위주인 1, 2, 3함대와 동급으로 앞으로 해군 소장이 지휘하게 됩니다. 해군은 209급과 214급 잠수함 13척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력화될 윤봉길함을 비롯해 2018년부터는 18척을 운용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은 우리보다 7배나 많은 70여 척의 잠수함을 운영 중인 데다 미사일 수직 발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수적으론 열세지만 우리 해군은 북한에 없는 잠수함 킬러 대잠 초계기 16대가 우리 해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20년부터 3,000톤급 잠수함 9척이 전력화돼 질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3,000톤급을 독자 개발하면은 이제 우리도 여차하면은 원자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계기가 되는 거죠. 잠수함 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남북 간 물밑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남북한 전력 균형이 빨리 비대칭 전략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26세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여성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파리 테러 언론사에 난입해서 조준 사격을 한 테러리스트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여성, 어떤 여성입니까? 이름이 하야트 부메 디엔이라는 여성인데요. 알제리계 부모에서 태어난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샤를리 앱도라는 이제 잡지사에서 있었던 테러 용의자가 3명은 다 이제 잡히고 사망을 했는데 사살당했죠. 예, 사살당했죠. 이 여자입니다. 예, 그 후에 이제 남부 지역에서 2건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서 그 2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여성으로 석궁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얼굴은 뭐 미모 여성인 것 같은데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유일하게 어떻게 생존을 했네요. 생존도 했고 이미 프랑스를 떠났다라는 분석이 주요합니다. 시리아 아니면 터키 쪽으로 이미 탈출까지도 이제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남편이 이제 알제리 마찬가지 출신 테러리스트 이제 자멜 베갈이라고 하는데 이 남편, 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사진 속에 나오고 있죠. 이제 테러범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 훈련을 받았다. 이야. 그럼 프랑스 당국이 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성 그냥 놓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워낙 빨리 일어났던 사건이어가지고 놓쳤는데 아마 추적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적을 다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물결이 있습니다. 나도 샤를리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시비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이었죠. 이제 150만 명이 운집했고 아마 거기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 그다음 이스라엘 대통령, 팔레스타인 대통령 다 대표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면서 이제 행진한 오늘 새벽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마 테러에 대해서 맞서 싸우자는 게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테러 관련해서 좀 더 두려운 상황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어떻게 테러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진전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슬람 저 세력들도 거의 확신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은 사실은 그 마음에 대한 신성모독을 도저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저 사를리의 그 만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심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의정부 화재 사건 얘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결국 사고 원인이 오토바이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오토바이에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 오토바이에 있는 그 주인 자체가 어느 정도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사건 초반부에 나왔었는데 경찰 확인 결과 그런 어떤 오토바이에서 지금 어떤 방화의 증거가 나오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불은 오토바이 시작됐다. 이게 맞습니까? 그 화재의 원인도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정확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다치고 했는데 결국은 이 원인도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벽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도심 생활형 도심형 생활형 주택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서울 수도권 전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딜레마인데요. 이제 MB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런 저가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많이 공급하려면 규제들을 싹 다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거리 간 간격이랄지 뭐 이 재료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의 규제들 좀 풀어줬는데 그렇게라도 이제 주거복지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 의도였었는데 또 이런 화재가 나니까 그렇게 풀어졌던 규제 완화가 발목을 잡고 왜 그랬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특히 외벽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규제는 다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미 씨가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도 모국을 짝사랑한다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되는 신 씨의 짝사랑 주장. 곽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 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교회 지인들과 진보단체 회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남과 북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몸은 강제퇴거를 당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항상 모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모국을 사랑합니다. 또 자신의 이런 사랑이 왜곡된 것은 바로 언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우리 모국을 사랑하는데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강제 퇴거 당했는데요. 제가 혼자서 우리 모국을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 씨는 출국 당시에도 자신의 짝사랑이 배신당했다며 강제 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제 모국을 사랑하고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종북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신은미 씨. 남북 간의 오작교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을 계속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라본 우리 사회 이슈 박상은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양청 지평론가 김태현 변호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가서도 모국에 배신당했다고 신은미 씨가 얘기했는데 배신당한 사람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싶습니다. 뭐 일관성은 돋보이네요. 일관성은 돋보이는데 어찌됐든 뭐 기소유예라는 것도 유죄 취지인 것이고 어찌됐든 뭐 참 미국 LA 공항에서조차도 또 우리가 거의 뭐 아이돌 스타로 행세를 했는데 그 얘기 잠시 후에 보시고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회견은 처음이죠? 아니죠. 작년에 됐습니까? 예, 예, 근데 짜고 쳤다 작년에는. 작년에 뭐 12가지 분 정도 이제 기자분들은 질문 기회가 줬다면 이번에 좀 늘려서 15분 정도 뭐 한다는 건데. 예. 지금 당시 청와대 계셨으니까 짜고 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 이제 뭐 사전에 좀 질문을 뭐 좀 어떤 걸 하겠다 얘기를 하고 좀 조율을 좀 했긴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은 거의 뭐 토론 경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68년 이전까지는 그 국회에서 연두교서 형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가서 국민의 대표 국민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어떤 국정 정책들을 이야기했는데 68년부터는 이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죠. 예. 74년에는 한 3시간 13분을 지금 최장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기자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한 어떤 뭐 토론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처음 그전에는 교서를 뿌리다가 실제로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토론은 처음 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면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었을 거다라고 짐작하지만 당시 언론인들하고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토론했고 심지어 진해 휴양 갔을 때도 기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사실은. 아, 어디로 진해 여름 휴가를 갈 때. 휴가를 기자들 같이 가서 거기서 토론을 갈 때도 거기서 뭐 기자들하고 서스럼없이 배구도 하고 예. 뭐 얘기도 나누는 뭐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 정부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때 훨씬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좀 많았다.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3시간 이상씩도 하고 이런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겠죠. 아버지가 과거에 3시간씩 토론에 가까운 했던 거. 그럼요. 예, 박근혜 그때 영예로서 그 자리에 참석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안에서 기자들 이제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만찬하고 또 이제 기자회견과 별도로 그렇게 만찬하면서 토론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뭐 박치기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박치기 사건은 뭡니까?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좀 뭐 동마일보 논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거나하게들 이제 취하신 다음에 기자 머리를 받아서 기자가 이제 얼굴 좀 다친 경험이 있는데. 박 대통령이 기자한테 들이받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박근혜 그 영예 시절에 이제 부축해서 들어가서 또 치료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또 대화하고. 그래서 그 동아일보 기자 후일담은 이제 나는 청와대 출입해서 잘렸구나. 그런데 오히려 더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훨씬 지금보다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커뮤니케이션이 언론과는 최소한 잘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늘도 사실 좀 아쉬운 장면이 뭐 15분 정도 기자들한테 질문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은 월 2회. 예. 그것도 무슨 뭐 딱 누굴 짜고 치는 건 아니고 사전조율이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로 작동되는데 5천만 국민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과의 접촉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당대표 시절에는 언론과 아주 좀 이렇게 긴밀하게 했는데 우리 대통령도 이상하게 청와대 들어가고 나부터 이상하게 무슨 벽에 좀 가로막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의 형태나 내용이 바뀔 걸로 보십니까? 작년과 달라야죠. 달라야 작년은 한다. 평시잖아요. 작년 평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는 뭐 기자회견도 짜고 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뭐 비난이 없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셔가지고 이제 국정을 끌고 나가셨는데 올해는 사실은 전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도 집권의 가장 큰 위기다. 오늘의 어떤 기자회견이 앞으로 전국 운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원래 이게 즉흥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작년의 형식 자체는 작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정제된 어떤 질문들과 답변이 오갈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에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전국 개편이라든지 청와대 개편, 내각 개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작년에 통일과 경제만 얘기를 하시게 되면 과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모두의 대통령 신년기자회 모두의 유감이 됐건 사과가 됐건 하여튼 미안하다, 잘못했다, 유감이다, 뭔 얘기 사과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문제, 남북 관계 문제, 규제 개혁 문제는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국민들이 관심 있는 대목은 최근 1년의 이런 그 청와대 발 문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김영환 수석 문제까지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 사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향후 쇄신 문제로 사실은 포커싱이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어떤 형태의 사과 표명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보수 진보할 것이 전 일간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다. 알겠습니다. 사과해야 되는데 뭐 사과해야 됩니까? 일단 문건 유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환 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빚어진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강도 높은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게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당은 이때다 하고 지금 뭐 청와대는 콩가루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찬스죠, 찬스고 전대가 인기도 없는데 아니면 야당은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네요. 콩가루 청와대라고 조롱당은 영이 서지 않는다. 저 말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국정이 서지 않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했고 김기춘 실장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김영환 수석이 발로 걷어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영이 서지 않는 것이지 영이 선다라고 볼 국민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사과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하고 그 사과의 내용은 최근에 1년의 정윤회 문건부터 항명 파동까지. 알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이런 사과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자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게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쇄신 문제죠. 쇄신 문제는 인적 쇄신 문제죠. 인적 쇄신. 누굽니까? 인적 쇄신의 1호는 누굽니까? 김기춘 실장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 청와대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 먼저 풀어 나가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불판을 가는 스타일이다. 판 자체를 완전히. 그렇다라고 본다면 청와대의 후임 수석 비서관 대폭 개편이 있다. 누가 주도해야 되죠? 김기춘 실장이 빠지면 주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여튼 쇄신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장 김기춘 실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청와대 개편의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청와대의 딜레마가 좀 있을 수 있다.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딜레마인데 만약에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싹 물갈이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김기춘 실장 그대로 두고 뭐 천천히 할게요. 조금 바꾸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김 전 수석 불출석에 대해서 김영환 수석 불출석에 대해서 이제 10일 날 즉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사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김기춘 실장에게 이제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다 그러면은 김기춘 실장 체제 하에서 지금 당장 비서실장을 지금 그제 생긴 일인데 당장 오늘 교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할 가능성이 높고 김기춘 실장은 이제 그런 청와대 전체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서 이제 뭐 조만간 후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대로 할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분명히 남북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혹시 올해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
의미를 일정 정도라도 암시라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포괄적 외교의 구체적인 할 단계가 아닌 게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했는데 미국이 이런 제에 미국이 놀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레버리지로 의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 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런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저도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이 어떤 뭐 그건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북한의 태도가 지금 계속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다음에 DMZ 생태공원 같이 이렇게 좀 그리고 또 경제협력 활성화 이런 것처럼 좀 가벼운 주제로 먼저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탈당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야당이 정말 지금 안 그래도 전당대회가 지금 흥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은 딱 두 분 계십니다. 지금 출마한 문재인, 정동영. 정동영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선 후보라는 게 가벼운 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가운데 흥행도 지지부진한 지금 야권 전대 한가운데 정동영 씨가 탈당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의 네 번째 탈당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하는지 보시죠.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제가 실현코자 했던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당헌과 강령들에서 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구해왔던 진보적 가치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오늘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정치를 촉구한 국민 모임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선 후보가 네 번째 탈당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진보적 아젠다가 사라졌다라는 게 명분 아닙니까? 명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뭐 노선 투쟁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진정성이 다른데 지금 야권의 사실은 어려움은 열린우리당 창당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그 주역이 정동영 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제야 시민운동,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당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그랬을 때 과연 저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크다란 파급력은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 나갑니까? 지금 뭐 천정배 의원 사진도 나오는데 뭐 따라 나갈지도 모른다. 근데 본인은 안 따라 나갈 것 같고. 네. 우리 속담에 이사 갈 때 자기 먹던 샘물에 침 뱉고 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사 갈 때 먹는 샘물에 침 뱉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네. 예. 또 정치인들 중에 이런 분들 가끔 보여서 참 뭐 그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데 천정배 의원 사실 지금 탈당해서 저 신당행을 지금 고민 중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뭐 탈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 우려가 좀 있긴 있지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신당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뭐 3% 정도밖에 안 지는 걸로 상당히 비슷하게. 국민적 기대가 큰 걸로 지금 사실 호남 민심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이 등을 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모임이라는 게 지금 정동영 고문이 탈당을 해서 가려는 곳입니다. 네. 근데 방금 그 얘기 주셨는데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정당 지금은 이제 어떤 새로운 뭐 움직임이다 봐서 기대가 좀 모이고 있지만 우리 박 소장님 말씀대로 저것이 정말 이렇게 정당화돼서 정치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또 힘을 갑자기 확 잃어먹을 수 있어요. 그 방금 저 천정배 전 의원 나왔는데 신천정이라고 했죠. 신천정. 그러니까 민주당을 깨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깬 게 신기남, 천정배, 정동영입니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을 또 선도 탈당한 세력들도 이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떴다방이 너무 강하다 이게. 지금 방금 지금 박 소장님은 이 떴다방이다 얘기해 주셨고 국장께서는 이사 가면서 우물에 침 뱉고 가는 행위다.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 아닌가요?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 전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파, 강남 3구에 출마를 했고 정동영은 강남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민주주의라는 게 정당 정치를 통해서 작동되는데 당내 노선 투쟁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예를 들어 당장 지금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보궐선거 세 군데에 출마시키겠다, 후보를 내겠다 했을 때는 야당 필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대권 후보급 또 법무부 장관 정도를 지낸 분들이 야당 내의 노선 수정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또 나가겠다, 이게 과연 옳은지 저로서는 뭐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죠. 참 신은미 씨가 미국에 가서도 이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싸우고. 자,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미국으로 출국시킨 게 신은미 씨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의로운 희생자로 스스로를 만들어줬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길남이라는 분이 이제 그 뭐 한 개 방송에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민족의 영웅으로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예, 민족의 영웅.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남한 통일전선 전술을 위한 신종 무기라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뭐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렇게 가서 본인이 뭐 의로운 희생자인 척 하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적대적 행위를 할 텐데,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왜 한국에 처벌 못했나? 그냥 왜 보내줬나? 내보냈더니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했잖아요. 한국의 언론의 자유, 뭐 국가범법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한 그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표현의 자유 그 보호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신은미는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은미 씨를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했으면 국무부에 아마 비판이 더 셌을 겁니다. 아마 공항 당국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어차피 사실은 황선과 달리 신은미에 대해서는 사실 황선보다 약간의 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조금 작은데, 애초에 신은미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한다고 어쨌든 수사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 정도, 이 정도의 때 그 부작용을 할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이건 우리가 막 감수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자, LA 공항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거기에 있는 일부 단체들은 너 북한 가서 살아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분이 이제 북한 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데 뭐 이런 데에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북한에 가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 근데 북한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 3대 세습을 이분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그래서 북한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은 아주 영웅 대접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신은미가 북한에 가서 활동해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신은미 씨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LA 공항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착각에 의한 소영웅주의로 해프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종, 새로운 방법의 북한의 전략, 그렇게 해서 남한 사회에 한국 사회에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 후자일 가능성이 강한 게, 물론 뭐 본인 개인 취향적으로는 관심정이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게 정교한 기획의 산물이라는 개인적 정교한 기획이다. 예,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고, 저런 유사한 상품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대상은 미국 교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걱정이 되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골든타임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